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선산업의 성장과 기술 발전에 대해 살펴볼 부산대학교 송성수입니다. 한국 조선산업 역사에서 큰 흔적을 남긴 기업으로는 대한조선공사, 현재 HJ중공업, 현대중공업, 현재 HD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현재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한국의 조선산업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 강의는 조선산업의 태동, 울산조선소의 건설과 기술 습득, 조선산업의 합리화와 기술 추격,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 등을 주제로 삼아 진행하겠습니다. 계획조선의 시작.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 소재한 조선소는 대부분 100톤 이하의 목선을 건조하는 소규모 조선소였습니다. 강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보유한 기업은 조선중공업 주식회사 하나뿐이었습니다. 조선중공업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부산 영도에 설립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현대의 울산조선소가 조성되기 전에는 한국 조선산업의 역사가 조선중공업과 그 후신인 대한조선공사의 역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중공업이 설립된 당시의 자본금은 150만 원, 주주는 42명이었습니다. 한국인 주주는 5명, 한국인이 소유한 주식은 총 자본의 8.3%에 불과했습니다. 조선중공업의 경영진과 기술진은 대부분 일본이었으며 한국인은 주로 하급직과 단순 노무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조선중공업은 처음에 수백 톤급의 선박을 건조했지만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장하여 해방 직전에는 4,000톤급 도크 3기를 바탕으로 연간 2만 톤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조선중공업은 계속된 시설 방치와 파손으로 일제강점기 시절과 같은 건조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조선중공업은 해방 후 귀속기업체로 접수되었다가 1950년 1월에 대한조선공사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국영기업체인 대한조선공사로 거듭났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조선업을 육성할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었지만 국내 자본이 취약하여 민간업체가 대규모 조선소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조선중공업을 선택하여 이를 토대로 자신이 대주주가 되는 대한조선공사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한국전쟁은 막 출범한 대한조선공사의 정상화에 큰 차질을 가져왔지만 한국 정부가 선박 부족을 절실하게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군수물자와 원조물자의 수상에 대규모 선박이 필요했지만 국내 선박이 부족하여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족분의 70%를 유엔군 물자 수송선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선박이 대체했다는 것도 이승만 정부의 조선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강화했습니다. 일본 선박을 국내 선박으로 대체하기 위해 외국 중고선 수입이 우선 진행되었지만 그것은 응급조치에 지나지 않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내 조선업을 육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1950년대 초반에 대한조선공사는 한국전쟁으로 파손된 선박을 수리하는 것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0월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일선대치를 표방한 제1차 조선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계획은 국가의 자금을 기초로 계획적으로 배를 만든다는 계획조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대한조선공사는 1,000톤급 이상의 대형선을 건조하는 책임을 맡았고 이를 위한 시설 확충도 계획조선에 포함되어 추진되었습니다. 1952년 12월에는 20억 원의 자금이 정부의 보정융자 형태로 대한조선공사에 지원되었습니다. 대한조선공사의 부흥이 필요했던 또 다른 배경으로는 막대한 적자 경쟁을 해결해야 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국영기업체인 대한조선공사에 적자가 발생하면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하므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원조자금을 무기로 균형재정을 압박하는 미국의 요구도 대한조선공사의 적자 경쟁 해결을 강력하게 추동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재정이 대한조선공사의 적자 메우기에 사용되는 것에 매우 큰 불만을 피력했고 그 해결책으로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대한조선공사의 경영 정상화 추진.
한국 정부는 대한조선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1953년에는 정부 재정의 투입으로 대한조선공사의 자본금이 3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100억 원의 자본금은 화폐개혁으로 1억 환으로 바뀌었으며 1954년에는 다시 1억 환의 정부 보증 융자가 단행되었습니다. 1953년과 1954년에 2억 환의 자금을 확보한 대한조선공사는 자금의 용도에 대한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는데 대략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절반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설자금은 긴급을 요하는 시설의 보수와 확충에, 운영자금은 새로 선박의 수주와 건조에 사용되는 자금이었습니다. 1953년 정자와 1954년 정부 보증 융자와는 별도로 1955년에는 대한조선공사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 확충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협조처 ICA의 원조자금 200만 달러와 정부 보유액 16만 파운드가 제공되었고 내자의 경우에도 3억 한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대한조선공사는 최대 1만 톤급의 선박 건조가 가능한 시설 확충을 추진했지만 수의기자재 도입이 지연되고 경비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1957년 10월에는 대한조선공사가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배정받은 지원금이 모두 부채로 처리되었습니다. 1958년에 한국 정부는 조선장려법을 제정하여 대한조선공사를 비롯한 국내 조선업체들의 경영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그 법은 자기자금 10%만 마련하면 건조비용의 40%를 정부가 보조하고 건조비용의 50% 이상을 융자해주며 물품세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내의 선박 건조 비용은 일본 선박의 수입 가격을 상회했습니다. 결국 조선장려법은 현실성의 결여와 예산의 부족으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 이후에 대한조선공사는 한 해에 한 척 정도의 강선을 건조했는데 그것은 대부분 해무청이 발주한 10 내지 20톤급의 해안 순시선이었습니다. 대한조선공사는 업무량이 적은데다 정치적으로 임명된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으로 다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1958년 말에 한미합동경제위원회는 대한조선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단은 첫째, 단연간의 막대한 적자 기간 중에도 공사 이사진이 이익 배당금을 우선 계상했다는 점. 둘째, 현찰 자산을 회사 명의가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는 점. 셋째, 자재구입 과정에서 자금을 이용하고 과도한 찬조금을 지급했다는 점. 넷째, 조선 업무와 무관한 건물과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1959년에 대한조선공사는 영업손실이 3억 환에 달하여 ICA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1960년의 영업손실은 2억 7천만 환을 기록하여 회사 경영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요구되었습니다. 1961년 5월 12일에 한국 정부는 한미경제합동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5.16 군사정변이 발발하면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조선산업의 상황에 대해 한국산업은행이 1962년에 발간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제2차 대전 말 연간 3만 톤의 조선 능력과 연평균 1만 톤의 선박 건조 실적을 가졌던 조선공업이 현재 이르러서는 연평균 약 4,500여 톤의 생산 실적을 보여 조선 능력 4만 7천 톤의 9.1% 내만이 가동되고 있는 한심한 상태에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조선과 출신으로 1968년과 69년에 경제 제2수석을 지낸 신동식은 1960년대 초반에 대한조선공사에서 벌어진 일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풀을 깎고 정비를 하다 보니 무슨 큰 개짝이 나와요. 알아보니까 전기로라고. 전기를 써서 쇠를 녹이는 물건이래요.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조립해서 가동해보니 정말 쇠가 녹아요. 그러나 배를 지어다는 사람이 없으니 일단 뭐라도 만들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당시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 난방 재료로 장작 대신 조개탄을 쓰기로 결정했던 때였습니다. 조개탄을 때리면 철준물로 된 난로가 필요한데 그걸 만드는 공장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교부가 철로 된 난로를 일본에 발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가서 이걸 내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부산의 모든 고철 수집상들을 동원해 고철을 사모았습니다. 고철을 녹여서 난로를 수만 대 만들어 납품했더니 제법 돈을 벌었습니다. 1960년대의 한국조선산업 1.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낙후된 시설, 부족한 자본과 기술, 졸렬한 경영과 관리 등을 대한조선공사의 문제점으로 진단했습니다. 군사정부는 1962년 4월에 대한조선공사 재건 방침을 확정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시설 확충 및 운영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재산을 매각하고 정부의 정자 조치에 의해 부채를 일소하여 금융 부담을 줄인다. 둘째, 외국 차관을 도입하여 공장을 확장하고 시설을 건대한다. 셋째, 일본을 비롯한 조선 선진국가의 기술 제휴에 의하여 조선 및 조선기기 생산 활동을 국제 수준에 도달시켜 건조 비용을 낮춘다. 넷째, 선박 수요를 국내에 한정시키지 않고 수출 산업화한다. 다섯째, 불황시 조선 업무의 공백을 메우고 생산시설의 유야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구 사업과 중기계 사업을 병행한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1960년 6월에 군사정부는 대한조선공사를 다시 국영화했으며 정부와 금융기관이 70대 30의 비율로 출자하여 8억 원을 정자했습니다. 이에 앞선 1962년 1월에 군사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철강, 비료, 시멘트, 발전 설비와 함께 조선을 핵심적 육성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동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조선사업 5개년 계획은 6만 7천 톤, 강선 5만 1천 톤과 목선 1만 6천 톤의 선박 건조를 위해 50억 6천만 원을, 2만 2천 마리의 노후기간 대체를 위해 3억 3,64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조선공사의 정자를 위해 9억 9천만 원, 선박 공제 사업의 육성을 위해 7,86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계획기간 중 건조자금 지원 실적은 당초 계획의 40.4%인 26억 1,200만 원, 건조 실적은 계획량의 84.5%인 56,958톤에 그쳤습니다. 해운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해 중고선 도입이 증가했던 가운데 조선 사업의 우선순위가 비료, 발전 설비, 시멘트 등에 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1965년 3월에 박정희 정부는 향후 선박 수요의 확대에 대비하여 대한조선공사의 시설 능력을 3배로 확장시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966년부터 1968년까지 4,000톤급 제2도크를 확장하여 최대 건조 능력을 13,000톤, 연간 건조 능력을 66,000톤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조선공사는 1965년 12월에 일본의 미쓰비시 상사와 시설 차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블록 건조공법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 소요된 자금은 내자 20억 원, 외자 305만 달러였는데 외자는 대일 청구권 자금에 의해 조달되었습니다. 정부의 조선업 장기정책에 힘입어 대한조선공사는 가시적 실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1963년에는 1600톤급의 화물선인 신양호와 동양호를 건조하여 미국 선급협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1966년에는 2600톤급의 화물선 2척, 1968년에는 4000톤급의 화물선 1척을 건조하여 자체 기술에 의한 중형성 건조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1968년에는 대만 정부가 발주한 250톤급 참치어선 20척을 국제 입찰에 의해 수주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선박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조선공사는 공작기계의 국산화, 산업용기계 제작, 철구조물 사업의 확장 등을 통해 한국 기계공업을 개척하는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1966년에는 대한조선공사의 건조 능력이 일제강점기의 조선중공업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대한조선공사의 매출액은 1966년에 15억 8,497만 원을 기록하여 5년 전에 비해 6배 상승했습니다. 1965년부터 1971년까지 상공부가 대한조선학회를 통해 표준 형선의 설계를 추진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대한조선학회는 김재건 회장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조선기술자들을 결집시켜 근해어선, 원양어선, 연안여객선, 영근해 유조선, 화물선, 원양화물선 등 65종의 중소형 표준 형선의 기본 설계를 수행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표준 선형 설계에 의해 선박을 건조하면 품질의 향상, 공기의 단축, 성가의 절감 등을 꾀할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조선산업 2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설비의 근대화와 기술 수준의 향상으로 선박의 자극 기반을 확립하고 점차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정책 기조가 채택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조선공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1967년 3월에 한국 정부는 조선공업 육성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선박 건조의 적정과
조선 기술의 향상을 기하고 국내 조선을 장려함으로써 조선공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조선공업 육성법에 따른 주요 시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선진국 성과와의 가격 차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대신 재정자금에 의한 융자 비율을 종전의 55%에서 85%로 대폭 인상한다. 둘째, 자금의 고정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환 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고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셋째, 재정 지용 후의 금리 수준은 여타 정책의 금리 수준을 적용하여 종전의 6%에서 7.5%로 상향 조정한다. 1968년 1월에는 조선공업 육성법에 의하여 조선공업진흥 기본계획이 마련됐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국산 가능한 중고선박의 수입을 억제한다. 둘째, 조선공업의 국산화 및 계열화를 촉진하여 1971년까지 국산화 목표 85%, 계열화 목표는 52%를 달성한다. 셋째,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표준 선형 65종을 재정 보급하고 11개 부문에 걸쳐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2,110명의 기술자를 훈련시킨다. 넷째, 대한조선공사의 시설 확충, 근대화함과 동시에 소규모 공장의 통합과 목조선 공장의 강선 조선업애로의 전환을 권장한다. 다섯째, 선박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수출성 건조를 위한 직접 또는 학자 투자 공장 건설을 지원하며 대단히 도커 건설을 장려한다. 1968년 11월에는 대한조선공사가 극동해운 해장 남궁년에 의해 인수되어 다시 민영화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부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작업을 추진했으며 대한조선공사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한조선공사는 1950년 국영화, 1957년 민영화, 1962년 국영화, 1968년 민영화 등 5 내지 7년에 한 번꼴로 지배구조가 달라지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1968년에 다시 민영화된 대한조선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런 감축과 정비, 노사협력체제의 구축, 경영진 보강 등을 단행했습니다. 몇몇 자료들은 한국 정부가 1970년 2월에 별도의 조선공업진흥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1968년에 수립된 조선공업진흥기본계획의 연차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1970년에 수립되었다고 하는 계획이 당해 연도의 목표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의 계획은 당해의 목표를 56,200톤의 선박을 건조하여 2만 톤을 수출하고 46,200톤은 국내에 공급하며 선박 자급률을 종전의 14%에서 28%로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동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자금 11억 8,800만 원과 기계공업 육성작업 8억 8,300만 원을 조선 부문에 지원하는 한편 산업금융채권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30억 원을 시설 건대화에 투입했습니다. 대한조선공사는 1970년대에 들어와 다시 시설 확장에 나섰습니다. 1971년부터 1973년에는 12,000톤급 제2도크를 6만 톤급으로 확장하면서 여러 부대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1974년부터 1976년에는 15만 톤급 제3도크를 신설하면서 각종 기계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대한조선공사는 최대 건조능력 15만 톤, 연간 건조능력 40만 톤과 연간 50척의 수리 능력을 보유한 국제적 수준의 중형 조선소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1962년부터 1971년까지 한국의 조선산업은 건조능력과 건조량에서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선박 건조능력은 1962년 41,700톤, 1966년 8710톤, 1971년 189,990톤으로 4.5배 증가했습니다. 선박 건조량도 1962년 4,636톤, 1966년 17,683톤, 1971년 33,310톤으로 9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건조 능력의 증가에 비한다면 실제 건조량은 낮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건조 내용에 있어서도 소형 선박이 주종을 이루어 선박의 자급률은 20%에 머물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형 선박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었지만 국내의 건조 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